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땅을 꼽으라면 단연 사하라 사막일 것입니다. 이곳은 매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모든 생명력을 말려버리는 죽음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황량한 모래바닥 600m 아래에 인류의 운명을 바꿀 35조 톤의 바다가 잠들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물이 어제 오늘 내린 빗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 1만 년 전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가던 시절에 형성된 이른바 화석수입니다. 인류가 문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순수한 물이 거대한 안반층 사이에 갇혀서 1만 년 동안이나 누군가 자신을 꺼내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소위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전 세계 강대국들이 이 물의 존재를 알고 리비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법이 필요한 일이다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섭씨 50도의 지옥 같은 더위, 장비를 집어삼키는 모래 폭풍, 그리고 수천 킬로에 달하는 거리까지 결국 모든 나라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비웃던 이 무모한 프로젝트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나라가 있었습니다. 돈도 기술도 인지도도 부족했던 1980년대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믿고 사막의 도박에 올인했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 건설사들을 무릎 꿇리고 세계 8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이 기적을 완성했는지, 그 뜨거웠던 기록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토목공사 기록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생존권이 걸린 거대한 드라마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도전의 기록입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 아마 동아건설이나 카다피라는 이름으로만 단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 영상 하나면 왜 이 공사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로 기네스북에 올랐는지, 그리고 왜 독재자 카다피가 한국인들에게 수조 원의 보너스를 얹어주며 매달렸는지 그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1만 년 전의 물길을 따라 1980년대 사하라 사막 한복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리비아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받은 땅입니다. 국토의 94%가 사막이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중해 연안의 좁은 띠 모양의 땅뿐이었습니다. 1950년대 독립 당시 리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1953년 운명을 바꿀 사건이 터집니다. 리비아 정부가 석유를 찾기 위해 사막 깊숙한 알쿠프라 지역의 땅을 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갔을 때 터져 나온 것은 검은 황금이 아니라 투명한 물이었습니다. 당시 탐사팀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기름이 아니고 고작 물이라니라며 허탈해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조사 결과 이 물은 예사로운 물이 아니었습니다. 사하라 사막 및 거대한 모래 분지 속에 가둬진 물의 양이 무려 35조 톤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는 나일강이 200년 동안 흘려보내는 양과 맞먹습니다. 특히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물은 10,000년에서 30,000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염이 전혀 없던 시절의 물이 땅속 거대한 천연 탱크에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흔히 물길을 찾았으면 파이프만 꽂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물이 발견된 곳은 리비아 남쪽 끝 사막 한가운데였고 정작 물이 필요한 도시는 북쪽으로 2,000km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km는 서울에서 도쿄를 지나 오사카까지 가는 거리보다 깁니다. 그 먼 거리를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막 위에 파이프를 깔아 수송한다는 것은 현대판 피라미드 건설이나 다름없는 난공사였습니다. 당시 리비아의 기술력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었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경제성이 전혀 없다며 비웃었습니다. 파이프를 깔아 물을 운반하는 비용보다 바닷물을 정화해서 쓰는 게 100배는 싸게 먹힐 것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잊혀가던 물길을 다시 깨운 인물이 바로 196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무아마르 카다피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자마자 사막을 푸른 숲으로 바꾸겠다는 대인공하천 프로젝트, 일명 녹색혁명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이를 미친 독재자의 망상이라며 무시했습니다.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었기에 리비아의 국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카다피는 영국, 프랑스 등 기술 강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사막의 극한 환경을 견딜 파이프 기술이 없다거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조차 고개를 저었고 미국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대화조차 거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등을 돌렸을 때 리비아 대사관의 문을 두드린 이들이 바로 한국의 건설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동아건설은 국내에서는 중견 기업이었으나 해외에서는 인지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원석 회장은 이 공사의 회사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리비아 정부를 향해 파이프 운송비가 문제라면 우리가 사막 한복판에 파이프 공장을 직접 짓겠다는 파격적인 역발상을 제안했습니다. 지름 4m, 무게 80톤에 달하는 거대 파이프 수십만 개를 수입하는 대신 현지에서 직접 찍어내겠다는 이 제안은 카다피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아건설은 수년간 리비아의 지형과 지질 데이터를 남몰래 수집하여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항만공사에서 50도의 폭염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결국 1983년 전 세계의 우려 속에 약 2조 6천억 원 규모의 1단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무모한 도박을 시작했다. 저들은 사막에서 뼈도 못 추릴 것이라며 연일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 현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이었습니다. 1984년 1월 첫 삽을 뜨기 위해 사하라 사막에 도착한 한국인 노동자들을 맞이한 것은 끝도 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살인적인 태양이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폐가 익어버릴 것 같은 열기와 싸워야 했습니다. 태양에 달궈진 모래 때문에 신발 바닥이 녹아내리는 것은 일상이었고 쇠로 된 장비를 맨손으로 잡았다가는 순식간에 3도 화상을 입기 일쑤였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덜덜 떨어야 하는 극한의 환경이 반복되었습니다. 외국인 감독관들은 휴일도 없이 모래바람 속에서 측량기를 붙잡는 한국인들을 보며 사람이 아니라 로봇 같다며 경악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휘몰아치면 시야가 10cm도 확보되지 않았고 정밀한 기계들은 모래가 끼어 수시로 고장났습니다. 점심 도시락에 모래가 섞여 들어와 씹을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은 그저 웃으며 밥을 넘겼습니다. 이 공사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는 책임감이 그들을 지탱한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공정은 80톤짜리 거대 파이프를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오차없이 연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파이프 하나가 대형 트럭 수십 대의 무게와 맞먹는데 이를 사막 한가운데로 옮기기 위해 대한통운의 특수 트럭 50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이 트럭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행렬의 길이만 30km에 달해 하늘에서 보면 거대한 거물급 뱀이 이동하는 것 같은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단 1cm만 어긋나도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었으나 동아건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던 철저한 압력 테스트를 거치며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 사람들은 점차 한국인들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사막에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짓고 있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이 공사는 단순히 파이프만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이프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공장을 사막 한복판에 두 군데나 세웠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정밀한 공정이 필요한 콘크리트 파이프 제작을 사막에서 해낸다는 것 자체가 혁명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모래와 자갈의 배합 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을 거쳤고 마침내 강철보다 단단한 파이프를 찍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방문한 유럽의 기술자들은 우리는 이론적으로 안 된다고 했지만 한국인들은 몸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1단계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2단계 수주전에서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의 외교적 압박과 인도의 핵무기 기술 전수라는 파격적인 제안 앞에 한국의 동아건설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한국은 이 거대 강대국들의 방해 공작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리고 카다피가 왜 한국인들에게 상상도 못할 액수의 보너스를 주었는지 그 감동적인 비화가 바로 이어집니다. 1단계 공사의 성공적인 진행은 리비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검승부는 2단계 수주전에서 벌어졌습니다. 2단계 공사는 리비아 서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단계보다 규모가 훨씬 컸고 투입되는 자금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건설 강국들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때는 망할 게 뻔하다며 비웃던 프랑스, 영국, 인도 등이 이제는 우리도 하겠다며 달려든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와 인도의 기세는 무서웠습니다.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움직였습니다. 당시 리비아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였는데 프랑스는 2단계 공사를 주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리비아의 입장을 지지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인도는 더 나갔습니다. 당시 카다피가 가장 갈망하던 기술, 바로 핵무기 제조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던진 것입니다. 국방과 외교라는 거대한 카드를 들고 나온 강대국들 앞에서 일가의 민간 기업인 한국의 동아건설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실제로 리비아 내부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좋지만 프랑스의 외교력이나 인도의 핵기술을 얻는 게 국가 이익에 더 크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인도는 심지어 동아건설보다 훨씬 낮은 입찰 가격을 써내며 경제성까지 강조했습니다.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리비아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줄 핵기술도 움직일 외교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1단계 공사 현장에서 보여준 정직한 땀방울과 약속을 지키는 신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류 건설 역사에 길이 남을 반전이 일어납니다. 1989년 8월 1단계 공사의 일부 구간이 완공되어 물이 처음으로 터져 나오는 통수식 현장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솟구치는 거대한 물기둥을 본 카다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1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의 생명수가 한국인들의 손을 거쳐 지표면으로 쏟아지는 광경은 그 어떤 핵무기나 외교적 수사보다 강력했습니다. 카다피는 그 자리에서 2단계 공사를 누구에게 맡길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말이 많고 인도는 약속을 지킬지 의문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단 하루도 공기를 어기지 않았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물길을 눈앞에 증명해 보였다. 나는 기술을 사는 게 아니라 신뢰를 사는 것이다. 카다피는 인도의 핵기술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동아건설에 2단계 공사 전체를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동아건설이 써낸 입찰가는 약 36억 달러였는데 카다피는 너희가 고생한 것에 비해 너무 적다며 무려 53억 달러를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발주처가 시공사에게 계약금보다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 이상을 더 얹어준 것입니다. 전 세계 건설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이 리비아에서 무슨 마법을 부린 거냐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영하와 영상 50도를 오가는 사막에서 묵묵히 삽을 들었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진심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정점에서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 외환 위기였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 속에서 동아건설 역시 자금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국내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동아건설은 결국 2003년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세계 최대의 공사를 수행하던 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아건설의 자회사였던 대한통운이 공사를 이어받았고 남겨진 한국 기술자들은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은 우리가 끝낸다는 자부심 하나로 그들은 사막의 먼지를 마시며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의 집념 덕분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3단계, 4단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기네스북은 이 공사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물길로 공식 등재했습니다.
총 길이 4,000km, 하루 수송량 650만 톤, 공사에 들어간 파이프를 일렬로 쓰면 지구 한 바퀴를 감고도 남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카다피는 이 공사를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자랑하며 리비아 전역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사막은 조금씩 초록색으로 변해갔고 사람들은 더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걷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리비아에 불어닥친 아랍의 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42년간 리비아를 통치하던 카다피는 내전 끝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성껏 지어놓은 대수로 시설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장단체들이 물길을 끊어 도시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폭격으로 파이프가 파손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한때 사막의 젖줄이었던 대수로는 전쟁의 상흔으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시설이 훼손되었을지언정 우리가 리비아 사막에 남긴 진짜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대한민국이 건설 강국으로서 전 세계에 명함을 내밀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이 공사를 통해 쌓은 기술력과 불가능은 없다는 정신은 이후 두바이의 부르주 칼리파,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한국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는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NO라고 말할 때 YES라고 답하며 뛰어들었던 80년대 한국인들의 기계,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약속을 목숨처럼 지켰던 그 신뢰의 가치는 지금도 전 세계 건설 현장에서 K건설이라는 이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막 밑 600m 아래 잠들어 있던 1만 년 전의 물을 깨워 4,000km의 길을 낸 것은 단순한 공학적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를 거부하는 인간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리비아 사막의 뜨거운 모래 아래에는 여전히 우리가 묻어둔 거대한 파이프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전으로 물길이 예전 같지 않지만 언젠가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면 한국인들이 만든 그 길을 통해 다시 생명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리비아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나라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땀과 피를 흘렸던 한국인들의 진심을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만 년 전의 고대수가 한국인의 손을 거쳐 기적이 된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대한민국 건설의 저력을 더 많은 분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